오늘은 주요 발달 이론 두 번째 시간으로 인지발달 이론, 동물행동학적 관점, 생태학적 관점, 진화심리학적 관점, 그리고 역동적 체계 관점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피아제의 인지발달 이론입니다. 피아제는 특별히 장애 아동이 아니라 일반적인 아동의 지능 발달에 큰 관심을 가졌습니다. 피아제는 연구실에서만 머물지 않았습니다. 그는 자기 자녀들을 대상으로 여러 가지 실험과 관찰을 하면서 아이들이 자라면서 어떻게 생각이 변해가는지를 꼼꼼히 기록했습니다. 그 결과 아이들의 연령에 따라 인지가 단계적으로 발달한다는 사실을 밝혀냈습니다. 참고로 세상 최초의 지능 검사는 피아제가 아니라 프랑스의 비네라는 학자가 특수아동을 위해 개발한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피아제는 지능을 단순히 IQ 점수로 보지 않고 세상에 대한 적응 능력으로 보았습니다. 피아제는 인지 발달을 설명하기 위해 몇 가지 핵심 개념을 제시했습니다. 1. 지능. 피아제에게 지능은 단순히 머리 좋은 정도가 아닙니다. 세상에 잘 적응할 수 있는 능력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새로운 학교에 전학 간 아이가 환경에 맞춰 친구를 사귀고 규칙을 배우는 것, 이것이 바로 지능입니다. 2. 도식. 아이가 세상을 이해하는 틀, 지도 혹은 상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기가 젖병이라는 도식을 가지고 있다면 우유병만 보면 먹을 수 있는 것이라고 이해합니다. 3. 동화. 새로운 대상을 기존 도식에 맞춰 받아들이는 과정입니다. 예를 들어 아이가 4발 달린 동물을 모두 강아지라고 부르는 경우, 고양이를 처음 봤을 때도 강아지라고 하는 건 기존 도식에 맞춰 새로운 것을 흡수한 것입니다. 4. 조절. 모든 걸 기존 도식에 맞출 수는 없습니다. 새로운 개념을 이해할 수 없을 때는 새로운 도식을 만드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면 아이가 고양이를 보고 아, 강아지랑 다르네, 고양이라는 새로운 이름이 있구나 라고 배우는 것. 이 과정을 통해 아이의 인지 구조는 점점 확장되고 더 정교해집니다. 피아제는 아이들의 인지 발달을 크게 4단계로 나누었습니다. 각 단계는 나이에 따라 달라지고 이전 단계를 바탕으로 다음 단계가 쌓입니다. 감각 운동기, 출생 약 18개월까지를 말함. 아기는 태어나서 처음에는 오직 감각과 운동으로 세상을 배웁니다. 만지고 빨고 던져보고 울고 웃으면서 세상을 탐색합니다. 이 시기의 중요한 성취는 대상 영속성입니다. 아기가 장난감을 보다가 엄마가 그것을 천으로 가리면 아주 어린 아기는 사라졌다 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어느 순간 아이는 천 뒤에 장난감이 여전히 있다는 것을 이해합니다. 이것이 바로 대상 영속성입니다. 전주잡기 2세에서 7세가 전주잡기에 해당합니다. 이 시기의 아이는 언어 능력이 폭발적으로 발달합니다. 그러나 여전히 자중심적 성향을 보입니다. 5살 아이에게 전화기를 주고 내가 뭘 가지고 있는지 할머니께 말해봐 하면 아이는 고개를 끄덕이며 보여주기만 합니다. 상대방이 보지 못한다는 걸 잘 인식하지 못하는 거죠. 또 이 시기 아이는 논리적인 조작 능력이 부족합니다. 물컵 실험. 아이 앞에 똑같은 양의 물을 담은 2개의 컵을 보여줍니다. 한 컵의 물을 길고 얇은 컵에 옮겨주면 아이는 저 컵에 물이 더 많아요 라고 말합니다. 아직 보존 개념을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구체적 조작기 7세에서 11세가 이에 해당합니다. 이제 아이는 훨씬 논리적으로 사고할 수 있게 됩니다. 보존 개념을 이해하게 되죠. 아까 물컵 실험을 다시 해보면 이제 아이는 모양이 달라도 물의 양은 같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2단계에서는 수, 길이, 넓이, 부피 등 구체적인 개념들을 차례로 이해하게 됩니다. 하지만 아직도 추상적 사고는 어렵습니다. 눈앞에 있는 구체적인 상황에서만 논리가 가능합니다. 형식적 조작기 11세 이후가 이에 해당합니다. 드디어 추상적 사고와 논리적 사고가 가능해집니다. 이 시기의 청소년은 만약이라는 가정을 세우고 미래를 예측할 수 있습니다. 이에 지구의 온도가 계속 올라가면 어떻게 될까? 같은 질문에 논리적으로 답을 합니다. 또한 정의, 자유, 사랑 같은 추상적인 개념에 대해서도 깊이 생각할 수 있게 됩니다. 피아제의 이론 이후 학자들은 컴퓨터 발달에서 영감을 얻어 인간의 인지를 또 다르게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정보처리적 관점입니다. 인간의 인지 체계를 마치 컴퓨터처럼 이해하려는 시도였습니다. 예를 들어 우리가 정보를 처리하는 과정은 이렇습니다. 자극, 주의 집중, 감각, 시각, 기억, 사고, 문제 해결, 행동. 이 과정은 다시 3단계로 요약됩니다. 부호화, 정보를 기호로 바꾸어 기억할 수 있게 하는 것. 저장, 정보를 단기 기억 또는 장기 기억에 보관하는 것. 인출 필요할 때 기억 속에서 꺼내는 것. 피아제는 아이들의 인지 발달을 4단계로 설명하면서 지능을 단순한 점수가 아니라 세상에 대한 적응 능력으로 이해했습니다. 즉, 아이들의 사고는 단순한 흉내 내기가 아니라 점점 복잡하고 정교한 구조로 발전해 간다는 것이 피아제의 핵심 주장입니다. 다음은 동물행동학적 관점입니다. 심리학에는 다양한 발달 이론이 있지만 어떤 학자들은 인간과 동물의 행동을 자연 속에서 관찰하며 행동은 진화의 산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바로 동물행동학적 관점입니다.
이 관점은 생물학적 영향, 즉 본능과 유전, 그리고 환경과의 상호작용을 중요하게 봅니다. 옛날에 오스트리아의 과학자 콜라트 로렌츠라는 학자가 있었습니다. 그는 갓 부화한 거위 새끼들을 연구했어요. 보통 새끼 거위는 태어나자마자 처음 본 대상을 엄마라고 인식하고 따라다닙니다. 이것을 각인이라고 합니다. 로렌츠는 여기에 재미있는 실험을 했습니다. 거위 알을 부화기 속에서 따로 부화시킨 뒤 새끼들이 알에서 나오자마자 자신이 먼저 보이도록 했습니다. 그랬더니 놀랍게도 새끼 거위들은 어미 거위를 따르지 않고 로렌츠를 졸졸 따라다니는 것이었죠. 로렌츠가 마당을 걸어가면 뒤에서 꽥꽥하며 줄지어 따라가고 심지어 연못에 들어가면 같이 뛰어들기도 했습니다. 이 현상은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새끼 거위들에게는 태어난 직후 결정적 시기라는 것이 있어서 그 시기에 처음 본 대상을 엄마로 각인해버린 겁니다. 만약 그 시기를 놓치면 각인이 일어나지 않아요. 다시 말해 때를 놓치면 따라갈 대상이 없어진다는 거죠. 이 사례는 동물의 행동이 단순히 학습의 결과가 아니라 본능과 생물학적 준비 상태에 따라 좌우된다는 것을 잘 보여줍니다. 그렇다면 인간은 어떨까요? 영국의 정신분석가이자 애착이론가인 존 볼비는 인간 아기의 발달을 연구했습니다. 그는 아기가 단순히 밥을 먹여주는 사람에게만 의존하는 게 아니라 양육자와의 정서적 유대를 형성한다는 사실을 밝혔습니다. 예를 들어 갓난아이는 엄마가 곁에 있을 때 안정감을 느끼고 낯선 사람이 다가오면 불안해합니다. 엄마가 방에서 잠깐 나가면 울다가 다시 돌아오면 금방 안정을 되찾습니다. 이처럼 부모와 아기 사이의 애착은 아기의 정서 발달과 사회적 발달에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볼비는 이 애착이 형성되는 시기를 민감기라고 불렀습니다. 왜 결정적 시기가 아니라 민감기라고 했을까요? 그 이유는 인간의 애착 형성이 동물의 각인처럼 짧은 순간에만 일어나는 게 아니라 조금 더 길고 융통성 있는 기간에 걸쳐 형성되기 때문입니다. 아기가 태어난 직후부터 수년간 부모와의 상호작용을 통해 서서히 애착이 형성되는 거죠. 예를 들어 엄마가 늘 바쁘더라도 일관성 있게 돌보아주고 사랑을 표현한다면 아기는 충분히 안정된 애착을 형성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아무리 가까이 있어도 차갑게 대하고 무관심하다면 아기는 불안정한 애착을 가지게 될 수 있습니다. 정리하자면 로렌츠는 동물의 각인을 통해 짧은 결정적 시기에 본능적으로 형성되는 행동의 중요성을 보여주었습니다. 볼비는 인간 아기의 애착을 설명하면서 다소 긴 민감기 동안 형성되는 부모와 자식 간의 정서적 유대가 얼마나 중요한지 강조했습니다. 결국 동물 행동학적 관점은 발달을 단순히 환경이나 학습으로만 보지 않고 생물학적 본능과 환경이 함께 작용한다는 것을 알려줍니다. 마치 씨앗이 싹을 틔우려면 토양과 햇빛과 물이 함께 필요하듯 인간의 발달도 그 둘이 균형 있게 맞물려야 이루어진다는 것이죠. 세 번째는 생태학적 관점, 브론펜브레너의 이론입니다. 심리학자 브론펜브레너는 인간 발달을 설명하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이를 키우려면 온 마을이 필요하다. 그의 말처럼 한 사람의 발달은 단순히 개인의 노력만으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가정, 학교, 친구, 사회, 문화 등 수많은 환경이 서로 연결되어 영향을 주고받으며 만들어지는 것이죠. 브론펜브레너는 이를 생태학적 체계라는 5가지 층위로 나누어 설명했습니다. 1. 미시체계. 미시체계는 개인이 매일 직접 경험하는 가장 가까운 환경입니다. 가정, 학교, 이웃, 친구 관계가 여기에 포함되지요. 예를 들어 초등학생 지민이는 아침에 엄마가 해준 밥을 먹고 학교에 갑니다. 학교에서는 선생님과 친구들을 만나고 방과 후에는 동네 놀이터에서 또래들과 뛰어놉니다. 이처럼 가정, 학교, 또래 관계는 지민이가 매일 직접 경험하는 환경이며 지민이의 발달에 직접적 영향을 줍니다. 또 중요한 점은 이 관계가 양방향적이라는 겁니다. 즉, 부모가 아이에게 영향을 주듯 아이의 성격과 행동도 부모의 양육 태도에 영향을 미칩니다. 아이가 밝고 잘 웃으면 부모도 긍정적으로 반응하지만 아이가 늘 짜증을 내면 부모도 지치고 화를 낼 수 있는 것처럼요. 이 중간체계는 미시체계들 간의 연결을 말합니다. 즉, 가정과 학교의 관계, 직장과 가정의 관계 같은 것들이죠. 예를 들어 지민이의 담임 선생님이 학부모 상담을 통해 엄마와 자주 소통한다면 집과 학교가 긍정적으로 연결됩니다. 이런 경우 지민이는 학교에서도 안정감을 느끼고 집에서도 지지를 받으며 성장할 수 있겠지요. 반대로 부모가 바빠서 학교 행사에 거의 참여하지 않거나 선생님과 관계가 원활하지 않다면 지민이는 가정과 학교 사이에서 혼란을 느낄 수 있습니다. 즉, 두 환경의 연결고리가 튼튼할수록 아이 발달에 긍정적이라는 뜻입니다. 3. 외체계. 외체계는 아이가 직접 참여하지 않지만 간접적으로 영향을 주는 환경입니다. 예를 들어 지민이의 아빠가 회사에서 야근이 많아 늘 피곤하다면 지민이와 함께할 시간이 줄어들고 가족 분위기도 달라집니다. 또 엄마가 다니는 직장에서 육아휴직을 지원해준다면 지민이는 더 많은 돌봄을 받을 수 있겠죠. 또한 대중매체, 부모의 친구, 지역사회 복지시설, 정부 정책 등도 외체계에 속합니다. 지민이가 직접 경험하지 않아도
이 환경들은 지민이의 삶에 간접적으로 큰 영향을 주게 됩니다. 4. 거대 체계. 거대 체계는 개인을 둘러싼 문화적 배경입니다. 한 사회의 가치, 이념, 법률, 종교, 관습 같은 것들이 여기에 포함되죠. 예를 들어 한국 사회에서는 교육이 중요하다는 문화적 가치가 강합니다. 그래서 부모들은 아이의 학업 성취를 중시하고 사교육에 투자하기도 합니다. 반면 북유럽의 어떤 나라에서는 자율성과 행복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아이들이 어릴 때부터 자유롭게 놀고 다양한 경험을 하도록 장려합니다. 즉, 지민이가 어떤 나라, 어떤 문화 속에서 자라느냐에 따라 발달의 방향과 모습이 달라질 수 있는 것입니다. 5. 연대기체계. 마지막으로 연대기체계는 시간의 흐름에 따른 환경의 변화를 말합니다. 즉, 인생 사건이 언제 일어나느냐에 따라 발달에 미치는 영향이 달라진다는 것이죠. 예를 들어 지민이가 아주 어릴 때 부모가 이혼한다면 정서적으로 큰 충격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지민이가 대학생이 되었을 때 부모가 이혼한다면 그 충격은 상대적으로 덜할 수 있습니다. 또 부모의 갑작스러운 실직이나 경제 위기 같은 사회적 사건도 아이의 발달에 영향을 줍니다. 브롬펜브렌의 생태학적 관점은 발달을 혼자만의 문제가 아니라 다양한 환경과 시간 속에서 이루어지는 과정으로 본다는 데에 의미가 있습니다. 정리하자면 미시체계는 가정, 학교, 또래로 매일 직접 경험하는 환경이고, 중간체계는 미시체계 간의 연결로 가정과 학교의 관계가 이에 해당되고, 외체계는 간접적으로 영향을 주는 환경으로 부모, 직장, 대중매체, 정부 정책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거대체계는 문화적 가치와 사회적 이념, 연대기체계는 시간의 흐름, 인생 사건의 시기라 할 수 있습니다. 즉, 한 아이의 발달은 단순히 개인이나 부모만의 힘으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마치 여러 겹의 원이 겹겹이 둘러싸듯 복잡하게 얽힌 환경 속에서 성장한다는 것이죠. 네 번째는 진화 심리학적 관점입니다. 옛날 원시시대 숲속을 한번 상상해보세요. 어느 부족의 남자들은 매일 사냥을 나갑니다. 멧돼지를 잡으려면 빠르게 달리고 동굴 속에서 길을 찾아내야 했죠. 이런 과정에서 남성은 점점 뛰어난 공간 능력과 체력을 발전시켰습니다. 반대로 부족의 여성들은 아이들을 돌보고 먹을 수 있는 식물을 찾아야 했습니다. 그래서 색깔을 구별하거나 안전한 음식을 고르는 능력, 그리고 아이 울음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능력이 점차 발달했다고 보는 것이에요. 이런 식으로 사람의 행동과 특성이 단순히 현재 생긴 것이 아니라 오랜 세월 동안 생존을 위해 진화된 결과라는 게 진화심리학자 버스의 설명이에요. 예를 들어 우리가 뱀이나 높은 곳을 본능적으로 무서워하는 이유도 과거 조상들이 그런 위험을 피하지 못하면 살아남을 수 없었기 때문이죠. 그런데 학자들은 여기에 비판을 합니다. 사람의 행동을 단순히 진화만으로 다 설명할 수 있을까? 예를 들어 어떤 남자가 공격적인 성향을 보일 때 이걸 단순히 진화 때문에 남자는 공격적이다라고만 말할 수 있을까요? 실제로는 그 남자가 자란 환경, 부모의 양육 방식, 사회적 규범 같은 요소도 큰 영향을 주잖아요. 그래서 요즘은 진화가 전부가 아니라 환경과 생물학이 서로 영향을 주면서 인간 행동이 만들어진다는 관점이 더 적합하다고 봅니다. 마지막으로 역동적 체계 관점입니다. 자, 이제 시계를 돌려서 성장 과정을 생각해 봅시다. 아이 하나가 있습니다. 아동기에는 이 아이가 어쩔 땐 엉뚱하고 또 어떤 때는 감정이 폭발하기도 하고 갑자기 혼자서 새로운 규칙을 만들어 놀기도 해요. 겉으로 보면 발달이 무질서하고 불규칙해 보이죠.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그 복잡하고 불안정한 과정 속에서 새로운 균형이 형성됩니다. 예를 들어 사춘기 청소년은 부모에게 반항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성인이 되면 부모와 다시 새로운 방식으로 관계를 맺습니다. 부모와 자녀 관계가 완전히 끊어지는 게 아니라 재조직화를 통해 새로운 균형으로 이어지는 거예요. 이게 바로 역동적 체계 관점입니다. 인간 발달은 직선적인 1단계, 2단계, 3단계가 아니라 비선형적이에요. 혼란과 불안정이 있어도 결국은 단계적인 변화가 이어지고 새로운 체계가 만들어집니다. 예를 들어 아이가 처음 학교에 갈 때를 생각해 봅시다. 부모는 갑자기 아이와 보내는 시간이 줄어 불안하고 아이는 새로운 환경에서 힘들어하죠. 이때 가족의 관계가 잠시 균형을 잃지만 시간이 지나면 아이가 학교에 적응하면서 가족의 생활 패턴도 새롭게 자리 잡습니다. 이게 바로 체계가 변화하고 다시 균형을 찾는 과정이에요. 역동적 체계 관점은 인간 발달은 혼란과 불균형을 거치면서 새로운 균형으로 재조직화된다라고 설명합니다. 오늘은 여러 발달 이론을 살펴봤습니다. 피아제는 아이들의 인지가 단계적으로 발달한다고 보았습니다. 로렌츠와 볼비는 본능과 애착을 통해 생물학적 영향을 강조했습니다. 브롬펜브레너는 발달을 환경의 겹겹 구조로 설명했습니다. 진화 심리학은 인간 행동을 진화의 산물로, 그러나 환경과의 상호작용도 중요하다고 보았습니다. 마지막으로 역동적 체계 관점은 발달을 비선형적이고 재조직화되는 과정으로 이해했습니다. 결국 발달은 어느 한 요인만으로 설명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생물학, 환경, 문화, 그리고 시간이 함께 맞물려서 만들어지는 것입니다.